빈소 한복판에서 사채업자들이 소리쳤다. 죽은 놈 빚은 산 놈이 갚아야지. 수진이 상복을 입은 채 조문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장래만 끝나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비웃었다. 너네 집안은 사기꾼 집안이야. 남편이 죽은 건 벌 받은 거지. 영순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이를 악물었다.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단층 집에서는 아침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62세 김영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죠.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로는 더욱 가족들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수진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35의 수진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너는 좀 더 자고 있어도 되는데. 밤늦게까지 준호 숙제 봐주느라 고생했잖아. 영수는 국그릇을 차려놓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는 9살 손자 준호가 만화책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이 영락없이 아빠 철민을 닮았어요. 영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철민이는 벌써 나갔구나. 영순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네, 일찍 나가셨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 철민은 지역 농협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요즘 우리 철민이 표정이 영 안 좋던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영순이 밥상을 차리며 물었어요. 글쎄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세요. 밤에도 잠을 설치시는 것 같고요. 수진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속마음을 잘 안 보여주지. 아마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우리가 더 챙겨줘야겠어. 준호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에 햄버거 나온대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좋겠네. 그래도 할머니가 해준 밥도 잘 먹어야 해. 영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텃밭에 나가 가을 배추를 돌봤어요. 수지는 집안일을 마친 후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동네 마트에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죠. 오후 2시경 영순이 텃밭에서 돌아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급한 듯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에 영수는 서둘러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철민 씨 보호자분이시죠? 저희는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차갑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영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네, 저는 어머니인데요. 철민이가 어떻게 됐나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의료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급함이 묻어났어요. 전화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았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수진아. 영순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못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영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철민이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영순을 맞이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화물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수는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요. 안 돼요. 우리 철민이는 괜찮을 거예요. 아침에 멀쩡히 나갔는데.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수진이 마트 앞치마를 입은 채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동료가 급히 연락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철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괜찮죠? 수진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의사가 깊은 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영수는 며느리를 부축하며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철민은 화물차와 충돌하여 가망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40도 안 된 나이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던 착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확인할 때 영수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영수는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순과 수지는 말없이 서로를 부축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집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내 아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영수는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철민의 장례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영순과 수지는 슬픔도 제대로 달랠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동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친척들에게 부고를 알리고 조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관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수진이 장례용품 견적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철민이 생명보험에 가입해두긴 했지만 당장 필요한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어. 영순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을 털어서라도 아들의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빈소에는 철민의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오기 시작했어요. 농협 지점장도 와서 참 좋은 직원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민이 형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몰랐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김 과장이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는데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런 아이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는데.
하필 왜 이런 일이? 오후 3시경 빈소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조문객 같지 않은데. 뭔가 이상해.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김철민 상주가 누구요?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부인인데. 아, 부인이시구나.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대한금융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김철민이 우리한테 진 빚 얘기하러 왔어요.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영수는 며느리 뒤로 다가서며 물었어요. 무슨 빚 얘기예요? 우리 철민이가 언제 빚을 졌다고. 모르셨나 보네요. 다른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김철민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5천만 원입니다. 월 이자만 해도 500만 원이고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남편이 그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첫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뭔데요? 김철민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서류를 보여주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 왜 그런 큰 돈을 빌렸을까요? 죽은 놈 빚은 산 놈이 갚아야지. 세 번째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부인이 대신 갚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어요. 아들놈이 빚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냐? 사채업자들 같은데. 쯧쯧, 장례식장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의 빈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조문 온 게 아니면 나가세요. 조문?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비웃었어요. 우리는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죽었다고 빚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장례만 끝나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든 갚겠다고. 두 번째 남자가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뭘로 갚을 건데요? 당신 파트타임 마트 알바로.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로 철민이 그런 빚을 졌다면 법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드릴게. 첫 번째 남자가 명함을 던지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8천만 원 준비하세요. 못 준비하면 방법은 많으니까. 남자들이 나가자 빈소는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순을 불렀어요. 정말 철민이가 그런 빚을 진 걸까요? 영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철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철민이 표정이 안 좋았던 것도, 밤에 잠을 설쳤던 것도 혹시 이 때문이었을까요? 영순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영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아, 정말 내가 그런 빚을 진 거니? 엄마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남은 건 빚쟁이들의 협박과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빈소를 지킨 영순과 수지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편히 잘 수는 없었죠. 어젯밤 사채업자들이 남긴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조문객들의 시선도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진이 영순을 깨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영순이 눈을 뜨니 어젯밤에 그 남자들이 다시 빈소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조문 온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얘기한 거 생각해 보셨죠? 첫 번째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하루 지났으니까 이자도 붙었고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장례 중이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본다고? 두 번째 남자가 크게 웃었어요. 그럼 더 좋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죠.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이에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란 놈이 얼마나 뻔뻔한 놈인지 아세요? 세 번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8천만 원 빌려가서 잠수 탔거든요. 연락도 안 받고. 그럴 리 없어요. 영순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우리 철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첫 번째 남자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럼 이게 뭔데요? 여기 다 증거 있어요. 계약서, 차용증, 보증서까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조문객들이 목을 빼고 구경했어요. 분명히 철민의 글씨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서류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이런 큰 빚을 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믿기지 않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두 번째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남편 죽었다고 빚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진짜 빚쟁이였나 봐. 그러게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니. 사고도 그래서 난 거 아닐까? 쯧쯧, 장례식장이 이게 뭐야? 영수는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이렇게 오해받는 게 억울했습니다. 빚잔치 하려면 돈부터 갚아. 새로운 남자가 소리쳤어요. 죽은 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요? 그 순간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장례만 끝나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죽어서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 갚겠다고. 첫 번째 남자가 수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뭘로 갚을 건데? 마트 알바비로. 영순이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상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은 돈이거든요. 조문객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조문 안 왔을 텐데. 빚쟁이 집안이었구나. 장례비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진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상복이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일어나, 수진아. 영순이 며느리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제발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일주일. 세 번째 남자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미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엿새 남았네요. 하루마다 이자는 계속 붙고요. 그 정도 돈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영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서민이에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계약할 때는 왜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서민이라고 하면 뭐해요? 철민의 대학 동창이었던 김 과장이 못 견디겠다는 듯 일어섰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 두 번째 남자가 김 과장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돈 떼먹고 튀는 게 예의인가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 과장이 할 말이 없어 다시 앉았어요. 다른 조문객들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채업자들 말이 맞았거든요. 자, 이제 결정하세요. 첫 번째 남자가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엿새 안에 8천만 원 준비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다른 방법이 뭔데요? 영순이 물었어요. 집이 있잖아요. 집 팔면 되죠. 세 번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니면 곱상한 아줌마가 때우던지. 수진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족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분했거든요.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9살 아이가 빈소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준호가 영순의 치마를 잡으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영순이 손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채업자들은 웃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니면 아들도 있네. 영순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밤 빈소는 더욱 어수선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조문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아, 좀 먹어야지. 영순이 며느리에게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수진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때 또다시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이번에는 사채업자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5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들어서자 조문객들이 불안해했어요. 또 왔네요. 첫 번째 남자가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발인하면 더 복잡해질 텐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민의 직장 동료가 못 견디겠다는 듯 일어섰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죽었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남자 중 하나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철민이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돈 빌려가서 계획적으로 잠수 탔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철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요?
세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증거들은 뭐예요? 가짜로 만든 거예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차용증, 보증서까지 모든 게 철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목을 빼고 구경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네 번째 남자가 조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바로 김철민이란 놈의 정체예요.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면서 뒤로는 사기를 쳤던 거죠.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평소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론 모르는구나. 그러게, 완전 속은 거네.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어서 슬픈 것도 모자라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집안은 사기꾼 집안이야. 다섯 번째 남자가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남편이 죽은 건 벌 받은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내 아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해요? 벌을 안 받았으면 왜 죽었겠어요? 첫 번째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늘이 벌을 내린 거예요. 그 말에 수진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빈소 한복판에서 모든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을 제대로 못 봤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리네. 두 번째 남자가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상복을 입은 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며 조문객들은 혀를 찼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피해서 못 보겠네. 저런 집안이었구나. 괜히 조문 왔다. 영수는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무릎을 꿇은 채로 영순을 불렀어요. 정말 어떡하죠? 8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영순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그 정도 금액은 불가능했거든요.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네 번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때 준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이는 엄마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왜 무릎 꿇고 있어요? 준호가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수진이 아들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준호가 사채업자들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그래. 다섯 번째 남자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 돈을 훔쳐갔거든.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왜 돈을 훔쳐가? 첫 번째 남자가 아이를 놀리듯 말했어요. 영순이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9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만해요. 영순이 소리쳤어요.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도 알아야죠.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수진의 상복이 눈물로 완전히 젖었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분명히 철민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일주일 중에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세 번째 남자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나흘 남았네요. 하루마다 이자는 계속 붙고요. 제발. 수진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돈이 전부였거든요.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직접 증명하리라. 영순이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들의 결백을 밝혀내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빈소는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떠나고 남은 건 가족과 사채업자들 뿐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빈소는 적막했습니다. 조문객들 대부분이 떠나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어요. 영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일어나. 영순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니, 정말 어떡하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철민이가 정말 그런 빚을 진 걸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철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서류에 분명히 아들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요즘 철민이 표정이 안 좋았던 것도, 밤에 잠을 설쳤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아, 엄마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힘들었으면 엄마라도 의지했어야지. 새벽 2시경,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철민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아들이 쓰던 노트북과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영수는 손자 준호의 생일을 입력해봤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철민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족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거죠. 우리 철민이.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파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금융계약서, 협박증거, 불법이자율 같은 제목의 파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사채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약서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불법이잖아. 영순이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들이 가득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철민에게 보낸 협박 문자들이었습니다. 돈 안 갚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부인이 예쁘던데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해. 아들 학교까지 다 알아봤어. 조심해. 영수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끔찍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아들은 혼자 견뎌낸 거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철민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급해서 빌렸다. 농협 고객 중 한 분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 개인 보증으로 먼저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었다.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빌렸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더 읽어내려가자 영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님께 상담받았지만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설사 해결된다고 해도 가족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렸다고 설명하지? 엄마와 수진이가 얼마나 실망할까? 매일 밤이 무섭다. 가족들을 보면 미안하고 죄스럽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까? 생명보험금으로 빚도 갚고 가족들도 편해질까?
영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설마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마지막 일기를 읽은 순간 영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박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설사 해결된다고 해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알게 됐다. 농협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차라리 사고로 죽으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다. 가족들은 내가 빚쟁이라는 걸 모르고 살 수 있을 테고. 아니야. 설마. 영순이 중얼거렸어요. 네 번째 파일에는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철민이 박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변호사님, 정말 이 일이 해결될까요? 물론입니다, 철민 씨. 증거도 충분하고 상대방이 명백히 불법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해결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를 용서할까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몇 개월은 걸리거든요. 몇 개월. 그동안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에도 연락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렸다고 설명하죠? 농협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철민 씨, 진정하세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남을 도와주려다가 당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빚쟁이로만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 통화 녹음은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 일을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철민 씨의 억울함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밤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철민 씨,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힘들어서. 영수는 녹음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진실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요. 아들아,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그런 고민을 했니? 영순이 노트북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철민의 휴대폰에서 박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김철민의 어머니입니다. 혹시 우리 철민이 상담받았던 철민 씨 어머님이시군요. 부고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마지막에 연락받았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변호사님, 우리 철민이가 혹시. 네, 저도 걱정했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많이 절망적이셨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영수는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들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철민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물론입니다. 철민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억울하게 당했는지 꼭 밝혀드리겠어요. 영수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철민아, 엄마가 내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줄게. 새벽 5시, 영수는 철민의 노트북을 끄고 빈소로 돌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했어요.
수지는 영정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한 상태였죠. 영수는 며느리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철민아, 엄마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 영순이 아들의 영정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아침 모든 걸 밝혀낼게. 오늘은 발인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에 연결식을 마치고 바로 출간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를 나눌 거였어요. 새벽 6시경 영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발인인데 혹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죠. 철민 씨를 위해서라도.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정말요? 네. 불법 고리대 금업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중으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오전 7시경 수진이 잠에서 깼어요. 오늘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라는 걸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영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영수는 밤새 발견한 모든 것들을 수진에게 설명해줬어요. 철민이 남을 도와주려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쓴 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을 지키려고 한 선택까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럼 우리 철민이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철민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착해서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영순이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수진이 오열했어요. 남편을 오해했던 자신이 미안했고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진아, 울어도 돼. 하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당당해야 해. 영순이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철민이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거든. 오전 8시경 박 변호사가 빈소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오늘 힘든 아침이 될 텐데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박 변호사가 조의를 표하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철민 씨를 위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오늘 아침 그 사람들이 또 올 가능성이 높아요. 발인 전에 마지막으로 압박을 가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이미 경찰에 연락해뒀어요.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대기 중이에요. 박 변호사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전 8시 30분부터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집안 어떻게 될까? 발인 끝나면 빚쟁이들이 더 심하게 나올 텐데. 아이고, 불쌍하긴 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9시경 준호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오늘 아빠를 보내드리는 날이라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정말 오늘 가시는 거예요? 준호가 영순에게 물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야.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셔야 해. 영순이 손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준호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힘들게 했지만
아빠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럼 아빠는 영웅이었나요? 그래. 너희 아빠는 진짜 영웅이었어. 9시 30분 연결식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수는 수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오늘은 절대 눈물 흘리지 마라. 무릎도 꿇지 마라. 영순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철민이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너무 착해서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해. 내 남편의 결백을 내가 밝혀낼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영순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떳떳하게 철민이를 보내드릴 수 있어.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말이야. 그때 박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곧 그들이 올 것 같아요. 발인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더 거칠게 나올 텐데 준비되셨나요? 영수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철민아, 엄마가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게. 오늘 아침 끝을 보자.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결식까지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연결식을 불과 10분 앞두고 빈소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7명이나 되는 사채업자들이 들어서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네요. 첫 번째 남자가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발인하고 나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 지금 정리하죠. 조문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사채업자들이 입구를 막고 서 있어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두 번째 남자가 조문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철민이란 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민의 직장 동료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연결식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연결식? 세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기꾼 장례식에 무슨 연결식이에요? 그냥 빚쟁이 처리하는 거죠.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란 놈이 우리한테서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쳐갔는지 아세요? 네 번째 남자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잠수 탔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당당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하지 말라고. 다섯 번째 남자가 수진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그럼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오늘 발인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때 여섯 번째 남자가 큰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김철민이 저지른 사기의 증거들이에요. 다 보여드릴게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차용증, 보증서까지 모든 게 철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일곱 번째 남자가 조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런 놈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조문객들이 서류들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겉보기로는 알 수 없네. 장례식까지 와서 이런 걸 보게 되다니. 그 순간 수진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남편이 욕을 먹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순이 재빨리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안 돼, 수진아. 무릎 꿇지 마. 어머니,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영순을 보며 비웃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아들이 사기꾼인데 뭘 그렇게 당당해요? 사기꾼? 영순이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했나? 그럼 뭐예요?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때 영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모든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이제부터 진실은 내가 말한다. 빈소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철민이는 사기꾼이 아니야.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다가 당한 거야. 영순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영순이 박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변호사가 일어서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박 변호사가 조문객들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김철민 씨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채업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김철민 씨가 수집한 불법 고리대 금업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협박 문자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가족들을 위협하고 협박한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철민 씨가 직접 녹음한 통화 내용입니다. 박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불법 고리대 금업과 협박의 결정적 증거예요. 녹음이 재생되자 사채업자들의 협박 내용이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민 씨는 농협 고객을 도와주려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어요. 거짓말이야. 세 번째 남자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언제 협박했다고. 그 순간 영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철민이 남긴 유서였습니다. 이건 우리 철민이가 마지막에 남긴 글이야.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당했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금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빈소 안이 숨죽일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철민이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때 박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곧이어 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불법 고리대 금업과 협박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첫 번째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을 불법 고리대 금업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조문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조문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김철민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었구나. 철민의 직장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철민이가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데 남을 도와주려다가 저런 일을 당하다니. 동네 이웃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조문객들이 하나둘 영순과 수진에게 다가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마을 이장이 영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요. 영순이 온화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철민이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죠. 박 변호사가 영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경찰에서 사채업자들을 정식으로 기소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철민 씨가 진 빚은 불법 고리대금이므로 원금 이외의 이자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나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민 씨가 처음에 빌린 원금은 2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불법 이자였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철민 씨가 당한 피해를 고려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집을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철민의 농협 지점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수진 씨. 저희가 철민 씨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봤는데요. 네. 철민 씨가 도와드린 그 고객분, 알고 보니 사채업자들과 짜고 철민 씨를 속인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지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철민이는 완전히 피해자였던 거네요. 영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철민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족분들께도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철민은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착해서 당한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것은 철민 씨가 마지막에 제게 맡긴 편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철민의 손글씨로 쓰여진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수진, 그리고 준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께는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수진이에게는 고생만 시키고 준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 영순이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췄어요. 수진이 다음 부분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 빚은 어머니와 아내가 갚을 필요 없다. 나는 억울하게 당했을 뿐이다. 박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꼭 진실을 밝혀달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아, 부디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의 행복이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철민의 마지막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영순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를 잘 도와드려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게. 준호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영웅이었네요. 맞죠? 그래, 우리 준호야. 너희 아빠는 진짜 영웅이었어. 영순이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연결식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철민을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했던 한 남자의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철민 씨는 남을 위해 희생하다가 억울하게 당하신 분입니다. 영결식 사회자가 말했어요. 그분의 착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철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배웅하는 거였습니다. 출간할 때 수진이 관 앞에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 준호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영순도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철민아,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마음 편히 가거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은 엄마가 잘 돌볼게. 연구차가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배웅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손가락질 받던 가족이 이제는 동정과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영수는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준호야.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떳떳하게, 당당하게.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철민이는 영원히 오해받았을 거예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서로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야.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님, 사채업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철민 씨 사건을 보도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억울함을 이겨낸 강인한 집안,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운 용감한 집안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영웅이야. 나쁜 사람들과 싸우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야. 영수는 매일 아침 철민의 사진에 말했어요. 철민아, 내 가족은 잘 살고 있어.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을 엄마가 계속 지켜나갈게. 그렇게 진실은 승리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철민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남겨진 가족들은 그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진실과 명예를 지켜낸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무너진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책임이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